명의와 함께하는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뇌전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김혜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은 특별히 해운대 달맞이길 문텐로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곳 문텐로드는 그 달맞이길과 뒤에 바다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숲길인데요. 부산의 그 팔경 중에 하나고 아주 대표적인 그 명소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곳인데 여러분들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곳 문텐로드 해울정에서 김 교수님과 뇌전증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 뇌전증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의 뇌에 비정상적인 그 전기 신호가 와서 그 신경세포가 뭉클어지면서 생기는 그 뇌의 질환이다라고도 뭐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뇌전증이 생기는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하던데 선천적인 원인도 있고 뭐 후천적인 원인도 있고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뇌전증은 그 뇌의 신경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하는 게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병변이 있어서 타고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겨서 그 원인이 또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니까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제 뭐 머리 안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게 혈관일 수도 있고 종양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과적인 병, 뭐 신장이 안 좋다거나 뭐 이래서 전해의 질이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원인도 그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뇌전증이 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네,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 뇌전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네,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면은 유전이 될 테고 맞습니다. 또 그 원인이 유전과 관계없는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유전되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네, 좀 유전이 되는 그런 좀 영역은 좀 어떤 쪽에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이제 뇌전증 환자 및 가족들이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전자의 문제로 유전이 되는 그런 뇌전증은 뇌전증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따지면은 유전자 이상이라든가 그 유전자 이상이 유전이 되는 그런 병인 경우에만 유전이 되는 것이죠. 음. 그 이후에 대부분의 이 뇌전증들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거는 후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뇌전증 환자랑 결혼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뭐 같이 일하거나 혹시 전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뇌전증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뇌전증이 발생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기억을 사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병력 청취를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중요할 텐데 신경외과에서는 좀 어떻게 이 뇌전증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뇌전증이다라고 의심하는 것, 그것이 첫 단추가 돼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병원 전 단계니까 병원에 오게 되면 음. 진짜 뇌전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네. 됩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를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경우는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들, 친구들, 소상히 불러서 증상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목격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아무도 목격을 못했다면 증상 이후에 다친 적이 있는지, 혀를 깨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물어보고요. 의심이 된다 하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는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구조는 MRI 찍어서 뇌가 생긴 구조가 정상적으로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기능은 이제 EEG, 뇌파라고 부르죠. 뇌파 검사를 하면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로 놓이면서 발생하는 일정한 전기파, 그걸 우리가 이 디텍션을 해내가지고 이 감지를 해서 파형으로 나타내죠. 그게 뇌파인데 이상 뇌파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에서 뇌전증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 영상 검사들이 있죠. 페트, 스펙트 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제일 기본적인 건 MRI랑 뇌파가 되겠습니다. 뇌파가 아주 유용한 검사를 하던데 또 뇌파에서 또 이제 안 잡히는 경우도 또 왕왕 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상 뇌전증이 24시간 내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죠. 음, 그러면 증상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는 네. 정상이죠. 그렇네. 그럴 때 뇌파를 찍으면 뇌파가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병이 있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10명에 3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상이 확실한 경우는 반복적으로 뇌파를 검사를 해서 그러겠네.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뇌전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네. 뇌전증이 생기면은 어, 이 신경세포가 발작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 네. 이런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될 텐데 약물 치료를 좀 주로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뇌전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약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음, 그래서 원인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우리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전히 없앨 수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만 잘 먹으면 음, 10명 중에 7명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나머지 이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음.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치료가 안 됐던 그런 것도 약물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최근에는 자꾸 생기고 있죠. 이런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이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뇌전증의 수술에 대한 그 인디케이션 네. 좀 잡아주시죠. 뇌전증 수술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머리 안에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병을 열어서 음, 끄집어내서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병변을 끄집어내면 되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뇌라는 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룰 수 없는 기능을 가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에 그렇죠. 병이 있다. 그러면 병은 해결이 되더라도 그러면 언어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병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서 뇌전증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수술 치료법입니다. 그 개념은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그 뇌전증 뇌수술을 한다면은 머리를 열고 이제 개두술을 해야 되는데 좀 불안감이 있을 텐데 좀 이제 이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개두술, 이제 뇌수술이라고 말하는 그 수술이 일반인들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죠. 과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수술하는 뇌전증 수술이 측두엽 절제술인데요. 네. 사실 이제는 측두엽 절제술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사망률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측두엽 절제술하고 사망했다. 이런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수술 테크닉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하고 그만큼 경험들이 있는 거죠. 모든 수술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그 정도니까 다른 수술을 복잡한 수술, 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음, 겨우 한 1%에서 뭐 길게 높게 봐도 4% 정도 그 정도의 위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머리를 다쳐서 출혈을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개두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1% 이완율은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망률. 예. 사망률. 그리고 이제 4%까지 본다 하면 사망률이랑 일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까지 합쳐서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죠. 뇌전증 수술이라는 하나의 그 타이틀로 모든 수술을 다 설명할 수는 또 없죠. 음, 그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측두엽 절제술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사망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방구 절제술이라든가 훨씬 더 큰 훨씬 더 수술이니까 큰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평균 수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각각의 수술법은 환자마다 좀 재단이 필요하니까 그 재단된 수술에 따라서 위험률과 합병증률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저 해운대 백병원에서 내전증 그 로봇 그 서저리를 뭐 한다는 뭐 네, 도입된다는 예정이 있던데요. 네, 이 내전증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수술입니까? 네. 그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망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어디가 이상이 생겼는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사실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그 연결 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서 그 뇌파를 보고 어떤 고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테레오 이지, 3차원 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 전극을 뇌에다가 일부 많게는 뭐 많게는 수십 개까지 전극을 꼽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보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아주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전극을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 EEG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망의 이상을 발견해 내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을 밝혔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절제 수술, 원인을 제거하는 뇌전증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신경 조절 장치를 넣죠. 그래서 신경의 일부분을 자극하는 전극을 삽입을 하고 신경 자극을 줘서 뇌전증의 전파를 막는다든지 뇌전증의 발생을 막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3차원적으로 정확한 부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 뇌전증 수술 로봇 도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극을 수십 개 이제 저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인간의 손으로 이제 저 닥터 손으로 이제 그 했다면은 로봇을 쓴다면은 그게 훨씬 더 빨라집니까? 전극 삽입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시간이 현격히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 개 넣는 건 손으로 넣는 거나 기계로 넣는 거나 그렇죠. 비슷하겠죠. 예. 두 개면 손으로 넣으면 두 배의 시간이 들지만 로봇으로 넣게 되면 1.5배. 10개를 한다 하면 그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죠.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환자한테도 좋지 않고 수술하는 수술자, 외과 의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이 뇌전증 환자들, 좀 뭐, 응급 대처에 대한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갑자기 뇌전증 환자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당해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제 좀 활짝이 있으면서 또 뭐, 혀를 깨물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하시라 좀 설명을 좀. 네,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뇌전증은 저절로 그냥 없어집니다. 그 증상이 처음 생겨서 짧게는 수초, 길어봐야 1, 2분 이내로 증상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놔두는 것, 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요.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환자를 의자에 앉히거나 눕혀서 안정시키고 숨 쉬는 것,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누워서 토하거나 했을 때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음, 조치하는 것. 음. 그 정도만 조치를 해도 환자는 절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뇌전증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관리를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막 숙면을 취하게 한다든지 좀 예방법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뇌전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지만 증상이 자주 생기게 되느냐 음, 아니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전증을 자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음, 네,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 이게 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 뇌전증의 빈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빛입니다. 빛이라 하면 이제 그냥 모든 빛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예민한 경우는 불빛, 햇빛도 해당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과도한 빛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야간 흔히 좀 강렬한 빛, 예, 흔히 야간에. 말하는 게임, 야, 예. 컴퓨터 게임 같은 장시간의 이 현란한 불빛에 노출이 되면 뇌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가 일상생활에 몸에 어떤 질환이 있느냐, 몸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를 한다면 환자한테 뇌전증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달맞이 문태노도에 와서 좀 숲길을 걸으면서 네, 좀 좋습니다. 여유롭게 좀 지내는 것, 뭐 이런 것도 뇌전증 환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자의 기분 상태가 편안해지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뇌전증, 네. 사실은 이전에는 뇌전증이라고 안 하고, 이전에는 간질이라고 좀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괜히 간질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사회적인 편견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용어 좀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뇌전증 환자들은 자기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 숨기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갖다가 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좀 어느 정도 국내에 존재하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인 오명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3만에서 한 5만 정도의 환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환자들의 상당 부분은 치료를 받고 있겠지만 또 그 반대급부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지방에 낙후된 부분에 방치된 채로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 중에 치료만 잘 받고 관리만 잘 받으면 충분히 사회로 환원할 수 있고 복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시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뇌전증 로봇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로봇이 도입이 돼서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뇌전증의 증상,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김혜유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